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오늘은 시골이 아닌 도시지역 경기도 화성에 왔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살펴보려고 왔는데요. 총 보증금이 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내 돈은 10,000원도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몇 천만 원씩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라면 진짜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이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마을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성시 남양읍이라는 마을인데요. 화성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작은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들도 군데군데 있고, 이 동네는 보시는 것처럼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이 주거단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원룸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의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 3, 4층에는 원룸이나 다가구로 임대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을 포함해서 총 14분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주인에게 줬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분석해 보겠지만 이 임차인들께 딱히 방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한번 경매 물건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집 스토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의 스토리를 등기 내역으로 쭉 확인하면 우리가 경매 사건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등기를 보니까 최초에 원래 이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은 200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다가 이 땅이 2013년에 경매로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소유주가 바뀐 다음에 2017년 현 소유주가 이 땅을 6억 6천만 원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현재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을 담보로 2017년 5월 10일 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채권 최고액이 6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 돈을 빌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2017년 9월에 이제 이 건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2018년 5월 달에 준공을 완료합니다. 자, 건물을 지었으니 또 돈을 빌려야겠죠? 다시 채권 최고의 2억 9,900만 원 은행에서 돈을 좀 더 빌리면서 이 건물까지 이제 같이 공동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건물의 역사가 한눈에 잘 보이는 듯 합니다. 지금 보니까 경매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2017년 5월 10일에 잡힌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건물의 준공 시점인 2018년 5월 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들어온 모든 임차인들은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즉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 건물을, 이 집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낙찰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경매 물건이에요.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결국 임차인의 권리 문제가 없으니까 낙찰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경매 물건이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경매 물건은 쉽게 낙찰받을 수 없는 경매 물건이에요. 잘 분석해 보면은 위험성이 조금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반대로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임차인들에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제3자, 즉 경매 사건에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일부 받고 혹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임차인 내역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준공 이전에 근저당이 잡혔고 이분들은 모두 준공 이후에 임차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보증금이 7억 2천만 원이고 월세가 29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면 요거 밑에 두 개 있는 요 두 분은 한 사람이에요. 이거 125만 원 빼야 돼요. 그래서 전체 월세가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월세 비중이 너무 낮아요. 다 전세죠, 전세. 그러니까 월세를 17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근저당의 이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월세 수익 구조예요. 물론 이 집이 어떻게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임차인들 중에 소액 임차인 되는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5분 계십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인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 배당 받고 나머지 3,3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보증금 6천만 원인 분들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배당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죠. 어쩌면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야, 화성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인데 왜 그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현 시점 기준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 설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현재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은 2017년 5월 달입니다.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은 이렇게 소액 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화성시니까 여기서 경기도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2017년 5월 달이죠. 자, 2017년 5월 달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여기네요, 여기. 2016년 3월 31일부터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 여기 보시면은 뭐 화성시에 대한 얘기가 이 당시에는 특별히 없고요. 없으니까 요거예요. 즉 소액 임차인은 5천만 원 이하이고 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 현황에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인 분들은 우선 변제금 범위 안에 있는 1,700만 원 받고 나가시는 거고 1,000만 원 차이인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인 분들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그런 그지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지 같은 상상이 하나 되는데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21년 7월 16일, 2022년 7월 13일 날 보증금 6천만 원에 들어온 임차인 분들이 계세요. 이때 당시에는 그 화성의 그 소액 임차인 기준을 보면은 1억 3천만 원 이하거든요. 2021년 5월 11일 이후로는 화성이 1억 3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설마 공인중개사가 여기 보세요. 1억 3천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우선 변제금 4,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6천만 원 넣어도 설마 무슨 일이 있어도 4,300만 원 받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고 이 집을 소개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계약 당시나 전입일자가 아니고 그 집에 그 건물에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월세나 전세로 임차인이 된다면은 현재 소액 임차인의 범위만 보고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의 범위인데 이거는 현재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전셋집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 시점을 꼭 확인해서 그때 당시의 소액임차 범위에 맞춰서 보증금을 정하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서울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의 기준 시점에 따른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예로 봤던 것처럼 근저당이 만약에 2017년 5월 달이다 하면은 이때가 되겠죠. 이때가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증금을 잡으셔야 돼요. 이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이 되려면은 1억 원 이하고요. 우선 변제금의 범위가 3,400만 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근저당이 2017년 5월 달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1억 원 이하로 보증금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좀 안전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가격에 나온 집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리 가장 안전한 것은 선순위 권리가 전혀 없는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는 건데 또 그런 집은 찾는 게 어렵고 그런 집은 또 비싸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경매물건으로 돌아와서요. 이 경매물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매물건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랬죠.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됩니다. 감정가는 15억이었는데 현재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매물건이 갖는 위험성이 여기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 여기 2번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용도는 2층, 3층 각 층별로 단독주택이다. 다가구로 두 가구가 있다. 그러니까 2층에도 집이 2개, 3층에도 집이 2개 있다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 4층에는 한 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나 현황은 2, 3층이 각각 5가구가 있다. 원래 2, 3층에 2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5가구가 있고 4층에는 2가구가 있다. 원래는 한 가구인데 2가구로 이용 중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이런데 현황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2층에도 2가구, 3층에도 2가구, 4층에는 한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황을 보면은 2층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5개가 있다는 거죠. 4층에는 401호, 402호 2개 있고 3층에는 1, 2, 3, 4, 5 이렇게 5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와 현황이 다른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게 낙찰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 경매물건을 분석하면서 임차인분들의 상황 때문에 참 제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현재 경매 과정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아주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주거든 상가든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면 반드시 등기를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시고 그 기준 시점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선순위 근저당 없는 그런 집에 임대인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참 세상이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경매물건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